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은퇴 안내견 세로미와 용산 관저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또 논란이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 부부 출연을 보고요. 진보 보수 성향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겁니다. 한편 여야는 내일 국회 윤리위를 열고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잠행 중이라던 김 의원, 안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저런 이슈들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남국 의원 어디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난 14일 민주당 탈당한 이후에 국회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홀로 방야에 서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라.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어디 머물고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 지방에 있어요. 곧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좀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더 팩트에 따르면 김 의원이 26일 지난 주 금요일이었죠. 안산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 모습을 포착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 뭐 안민석 의원은 아니라 그랬는데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더 팩트에 따르면 네. 26일 이제 예.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4일에 집으로 들어가고 26일에는 지역구에 있는 사무실로 나왔고. 네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러면 24일에 다른 어디 지방에 있다가 집으로 네. 들어간 건지 아니면 잠깐 외출했다 들어간 건지도 불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8일에 가평휴게소에서 포착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뭐 강원도 어디를 갔다가 그 이후에 온 건지 이런 전체적인 일정은 전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다만 더 팩트가 취재하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저거는 예, 뭐 예. 틀림없는 거라고 그렇죠. 보고 그러면 24일에 집에 들어가는 거는 분명하다. 26일 날 나와서 사무실에 있던 것도 분명하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한 거는 26일 방송에 나와서 네네. 자기가 통화를 했는데 뭐 안산에 있지는 않을 거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인데 그건 이제 다 사실과 다른 게 되는 네네.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김남국 의원이 어디에 있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뭘 하고 있을까 저런 데에서 네. 하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예. 검찰 수사가 이미 압수수색에 이어서 지금 뭔가 진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어떤 장면들이 나올까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더 팩트 취재할 때 보니까 사무실에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문까지 다 잠그고 보안 장치까지 다 하고 사라졌는데 그래도 안에 인기척이 있어서 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루엣 사이로 실루엣이 좀 보였고 사무실 그 내려진 창 사이로요. 그 김남국 의원이 뭔가 뭐 고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던 부분입니다. 안산에는 있는데 국회에는 안 나오고 있고요. 상임위, 본회의 다 안 나왔습니다. 청가를 하고 뭐 합법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김종욱 교수님.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와서 좀 더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맨 초기에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예.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스텝이 꼬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스텝이 네네. 꼬이니까 이제 주변에 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만 나와라. 나와서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스텝이 꼬이니까 정확히 잘 정리가 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된 정리를 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요구사항은 그 요구사항이 아니라 왜 세비를 받으면서 예. 젊은 정치인이 예. 국회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빨리 나와서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두드러 맞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나와서 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시간은 분명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계속 자명이 늦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위법 탈법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계속 그렇게 강하게 벌판에
광야에 서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얘기하면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네. 그게 돌아와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예.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뭐 그렇게 안 하게 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탈당을 했었습니다만 민주당에게도 계속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인의 힘듦도 중요한 겁니다만 본인이 탈당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에게 가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가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에게 계속 화살이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결자 해지 측면에서 이제 좀 저는 충분히 좀 자맹도 했고 쉬지도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국회에 나와서 네. 국민에게 언론에게 좀 설명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 지역 사무실 게시판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간판 언제 떼냐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를 처음에 좀 그냥 붙여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노란 테이프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단어를 가린 채 이제 간판이 그대로 걸어 놨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이렇게 돼 있던 게 더불어민주당만 노란색으로 가린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있는데요. 거기 심판원장인 위철환 전 변호사죠. 변호사가 김남국 의원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네.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위철환 원장, 비록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지금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는 유야무야 된 겁니다. 탈당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윤리심판원장이 저렇게 징계와 관련돼서 이 확고한 말을 하는 거, 이게 참 이례적이거든요. 자, 정인주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 나온 이야기 자체는 좀 원론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직무상 정보를 취득했다거나 또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인의 의무를 해태해서 상임위 시간에 뭔가 거래들을 했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위법 사항이 있는지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민주당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엄중하다 또는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윤리심판원장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만약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징계 절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증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당과 그리고 지도부와 그리고 윤리심판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네. 지점이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정환 윤리심판원장은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당이 자유투표하기로 들었는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이 자료가 확인된 게 설명된다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 사법기관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가결시켜라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조홍기 의원님, 이 개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당을 대변하는 걸까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 아닙니까? 공식적인 타이틀이. 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니까 단순히 위철환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보기보다는 네.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가 이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치도 국회의원 1인 1인이 헌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은 네. 어떻게 들으면 마치도 가이드라인을 지금 제시하는 건가? 제3자를 통해서. 예. 왜냐하면 정치판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지금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으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어떤 면에서 조국의 강보다도 지금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른 남국의 늪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어떤 그 사정을 일명 그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윤리심판원장이 기존의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이라든지 또는 그 돈봉투와 관련된 의원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그 의견이 신속하거나 또는 기동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지금 그 민주당의 입장이 네. 조금씩 그 지도부의 입장이 이렇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 위철환 윤리심판원장하고의 관계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어찌 보면 예. 자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한 것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한 메시지냐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 3월이죠. 예. 3월에 이재명 대표가 CBS 논설위원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CBS 논설위원장이 전한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보면 자 총선을 앞두고 이미 당의 중요한 인사 2건을 해결했다. 그 2건 중에 한 건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총선에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고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CBS 논설위원장한테 모두 다, 그 2명 다 오랫동안 친명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거의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지금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 보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저게 이제 저렇게 강력하게 윤리심판원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예. 저렇게 강력하게 뭐 거의 똑부러지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네. 그 메시지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매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얘기만 나오면 네. 제3자의 진술을 가지고 예. 이재명 당대표의 행시가 사실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네.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저는 저 정도의 상황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예. 정확히 반영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저건 정치적 결단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은 적어도 윤리 차원에서 제명당할 만한 일을 했어. 예. 또 하나 두 사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네.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다르게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가결시킬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만약에 정치적인 결단을 한다면 제가 볼 때 굳이 위철환이라고 하는 윤리심판원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에 저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건 전부 다 정면 돌파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네. 정면 돌파의 판단을 저렇게 했을 수 없다, 저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예. 저는 오히려 전 대한변협회장이 그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윤리심판원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 체포동의안도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네. 전 저런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월권행위라고 생각해요.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그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 예.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위철한 윤리심판원장의 의견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거는 기각됐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철환 윤리심판원장이 윤리심판 그러니까 징계와 관련된 건 참 말을 안 하는 게 사실상 원칙 같은 건데 뭐 당을 떠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그렇죠. 무소속이 돼 있고 김남국 의원도 떠난 상황이라 보니까 좀 편하게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뭔가 정치적 복선도 깔린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이 이제 뭐 김남국 의원하고 가까운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 거짓말 안 할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최순실 300조 윤지호 건부터 해명하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추호도 두둔하거나 뭐 변명을 해줄 용의는 없지만은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으로 지금 마녀 사장식의 의혹 제기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메이드 방문기로 국회 방문기로 공개된 후에도 통화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 난 너 믿었다. 거짓말은 안 할 친구거든요. 예, 자, 안민석 의원은 거짓말 안 할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자기가 소유한 위믹스가 80여만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최소
100만 개는 넘는 것 같고요. 가상화폐 한 적은 있지만 지난 연말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5월 8일 해명입니다. 없다고 작년에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월 8일 해명 때는 잔고만 9억이 넘는다는 게 또 드러났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할 친구라고 했는데 사실과 다른 게 조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이 안민석 의원에게 대해서 또 이제 대응을 한 건데, 자,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돈봉투 때는 그 수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던 그 김민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청렴하다 그걸 보증한다고 했고, 네네. 이번에는 이 그 윤지호 씨 건과 이 최소원 씨 300조와 관련해서 사실 거짓말 논란이 있는 안민석 의원이 나와서 그 김남국 의원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두둔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을 볼 때 약간 조롱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관계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그 동료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그 헌법기관으로서의 그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인데 그걸 마치 친구의 관계인 것, 사적인 관계인 것처럼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뭐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은 이미 탄핵을 했는데 이 탄핵을 이야기하는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헌법 46조에 있는 청렴 의무를 사실상 위반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관이라면 이거 탄핵감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네.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직후에 그 본인도 3억 원을 가지고 방산주 주식을 샀을 때 그게 불법이어서 그 문제가 됐습니까? 불법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느낄 때는 국회의원이 그 국방에 들어가면서 방산주를 산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니냐 그런 똑같은 논리로 김남국 의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해명이 나올수록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져가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특히 코인 거래를 많이 했던 2030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다. 네. 이런 식의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뭐 마치 장난하듯이 이렇게 해명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미 김남국 의원의 그 해명 과정에서 특히 LG 디스플레이 첫 번째 팔았던 금액이 9억 원대라고 했는데 당시 그 LG 주식을 팔면은 사실은 10억 원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해명이 안 맞았는데 지금 계속 잠적하고 있고 세금은 받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거짓말할 친구가 아니다 이런 식의 해명은 오히려 국민의 감정을 더 건드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김남국 의원 탈당할 때요. 홀로 광야에 서서 의혹을 다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제 문제로 우리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부터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이 요청해서 본인이 먼저 조사를 받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래 내역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면서 내질 않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빗썸인가요? 빗썸에 요청해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다 본인은 받아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는 걸 그럼 본인은 받아가 놓고는 이게 안 된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거는 진상조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김웅 의원이 안민석 의원까지 공격을 했어요. 최순실 300조 윤지호 건 그랬는데 안 의원의 관련 주장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에 얼만큼 많은 돈이 세탁되어 있을까? 수천억에서 수조 규모일 거라 봅니다. 78년 미국 의회 프레이즈 보고서에는 박정희의 비자금이 약 9조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 변동으로 따지면 약 300조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근데 300조는 아닙니다. 자꾸 제가 300조를 이야기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요. 네. 그 액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살면서 뵙지 못하는 분들이신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발벗고 나와주신 의원님들이 윤주호 씨의 이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잘 지켜드리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 네, 경찰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의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다 이런 이야기를 말한 안민석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또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했다고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는 이제 최소원 씨가 사드 도입과 관련됐다 이런 말을 했다가 이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추가로 된 건데,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에요. 자, 장윤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1차적인 판단이 있은 것이고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검찰에서도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요. 네. 이 과정을 앞으로도 기소를 하고 형사 재판을 통해 이제 뭐 유죄 무죄를 가리는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 뭐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뭐 사법적으로는 이르긴 하지만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또 국민적으로 공감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 이런 지금 이야기들의 본질적인 측면은 결국 김남국 의원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에 대한 옛날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이라도 좀 나와서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을 국민들께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주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에 계속 머물면서 적색 수배 내려졌습니다만 우리 정부를 뭐라 그럴까요? 좀 놀리듯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활동상을 밝히는 그런 상황인데 안민석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농락당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김남국 의원 내일 국회 본회의 열리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 계속해서 국회가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서 자신의 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딸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논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의전원에 떨어진 적이 없다. 한번 보시죠.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걸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한 명이 부정 입학을 했다고 대학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자신의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말을 참 묘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부산대 의전원의 조사위원회의 결과예요. 그렇죠. 저는 부산대 의전원의 조사위원회 결과,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의전원 조사 결과는 못 봤습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은 봤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 명확하게 그것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있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어디든지 다 입학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붙으면 다른 한 사람이 떨어져야 되는 게 그 입학 시스템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부산대 의전원이 어떤 조사 결과를 어떻게 내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뭐 아마 그걸 보고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걸 왜곡해서 얘기한 건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명확하고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제가 추정컨대는 그랬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게 있는 건데 조민 씨가 입학을 했으면 당연히 그 차점자는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것도 아무리 말을 교묘하게 하지만 결국은 판결문을 능가하는 우리 사실관계 다툼의 결과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법대 교수까지 했으면 적어도 판결문을 좀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조국 전 장관처럼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3자니까. 제3자이기 때문에 판결문에서는
소위 조국 전 장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학하지 않았다라고 판시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의존한 자료를 보니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의전원의 입시 요강에 따라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건 예를 들면 입학 취소 사항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잘못된 서류를 넣건 아니 점수 차이가 예를 들면 매우 박빙이었건 상관없이 조민 씨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 들어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측은심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말할 수 없죠. 특히 딸의 아버지로서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히려 더 딸을 더 안 좋게 볼 수 있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법조인이라는 생각과 자기 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런 얘기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해서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피해를 누가 봅니까? 본인이 오히려 욕을 먹고 본인의 딸이 예를 들면 더 안 좋은 언론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은 최소한 그냥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언론에 발언하지 마시고 밖에 나서 발언하지 마시고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시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조민 씨가 또 그런 말 했습니다. 예전에 표창장만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입시에 필요한 자신의 점수 충분했다. 보시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심 판결문 보면요. 조 씨가 동양대 표창장 제출 안 했으면 낮은 점수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 씨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의 최종 점수하고 합격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가 1.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창장이 영향력이 없었을까? 아니면 다른 인턴 경력들 다 허위인 거 그게 영향력이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됐을 것이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 자신의 딸 때문에 떨어진 아이는 없다. 부정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그럼 한 명이 대신 떨어졌어야 될 건데 그건 왜 무슨 계산법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의김 의원님은 이해가 그러니까는 지금 그 재판부 판결은 1.16 차이라는 거잖아요. 떨어진 학생하고 조민 학생과의 점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실제로 판결문이 나온 다음에 부산대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대에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자체가 즉 동양대 표창장 자체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나왔다고 하면서 그 조민 학생이 마치도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산대 자체의 조사 결과도 사실은 좀 착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30명 중에 16등이었다 그랬습니까? 19등이었다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보니까 24등이었다 그러고 이러한 그 차이로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는 데다가 실제로 지금 조국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사실은 동양대 표창장이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한 거니 뭐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도 맞지 않는 데다가 실제로 재판부의 그 1.16점 차이로 떨어진 학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부산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이게 잘못이 돼가지고 떨어진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떨어진 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배상이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규정도 없는 데다가 학교의 공신력이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니까는 애매한 입장을 지금 부산대학도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자,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자체교사 결과를 냈습니다. 거기 낸 내용을 보면 영어 성적이 좋았다 그래요. 영어 성적은. 그런데 처음에 발표할 때
전적 대학 성적, 그러니까 대학원 들어오기 전, 의전원 들어오기 전에 학교의 성적이 30명 중에 3등이라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24등이었다. 나중에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성적은 뭐 4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조사 결과 때 1단계 서류 전형 공인 영어 성적이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 2단계 면접 전형은 당락에 영향 주지 않았다. 이렇게 편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만 경력과 관련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표창장도 이걸 내지를 않았다. 그랬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조시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 다른 사람이 탈락했다는 걸 증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보면요, 동양대 그 총장 표창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도 판결문에 나와요. 있습니다. 네.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전형했던 전형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형위원의 코멘트로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형위원 얘기가 그 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나 하는 것들을 제출한 사람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학 총장의 표창장을 고등학생이 그 받았을 리가 웬만한 경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와 동급이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뭐 이런 정도, 시도지사 이런 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었다면 그거는 가점 요인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요. 뭐 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자꾸 저거 지금 뒤집으려고 해봤자 오히려 부메랑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면은 이 당시에 과연 그 학교의 의전원의 경쟁률이 그 미달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미달이 나가지고 아무도 다 합격을 하는 상황에서 조민 씨가 뭐 그런 발언을 하거나 조국 전 장관이 그런 발언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정말 그 논의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뭐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는데 그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재판부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보석으로 풀어주는데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아무런 조건이 없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저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지금 사법 정의에 맞는 것인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조민 씨에 대해서는 숙명여고 쌍둥이 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들이 여고생이었는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지금 조민 씨가 여고생입니까? 지금 그 성인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조민 씨는 기소를 안 하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불공정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김웅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데요. 좀 상당히 뭐랄까 발언이 수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사기범과 전문 사기범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그 문서를 위조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서 위조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훼손하는 중범죄이다라고까지 글을 썼던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경심 아내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인턴 증명서부터 시작해서 경력이라는 것이 다 만들어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다닐 수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을 대상으로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습니다만 1심에서는 기각이 됐고요. 항소심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1심 선고 나오던 날 조민 씨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것을 보고 좀 놀랐다. 이렇게 당시 상황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민 씨 이야기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재판 끝나고 제가 직접 차로 운전해서 아버지 집에 데려다 드렸는데 그때 다 같이 밥 안 먹고 어디 가냐고 하셔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2년 실형 나온 날 딸이 인터뷰 가겠다고 처음 말한 거잖아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엄청 놀라셨죠.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말리지는 않고 처음에 말씀이 좀 없으시다가 잘 다녀오라고. 아버지는 제 결정을 항상 존중해 주시는 편입니다.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이랬더니 약속 있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 아빠가 재판 선고받았는데 오늘 밥이나 같이 먹지 무슨 약속 있어? 누구 만나? 이렇게 했더니 뭐 남자친구 생겼냐? 뭐 이렇게 했더니 인터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경우는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 건데 맨날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아예 자기로서는 자기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섭했는데 한편으로는 좋았습니다. 자기를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은 고마웠고 좋았고요. 예, 뭐 한편으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민 씨는 어떤 생각으로 방송에 나왔을까요, 그때요? 사실 처음에 조민 씨가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그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 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그동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사실 그 인터뷰가 녹화된 시점이 조국 전 장관이 1심 선고를 받은 날이었다는 네. 것, 그 시점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놀라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국 전 장관의 또 뒷얘기가 다시 또 화제가 되는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결국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재판을 받는 상황, 뭐 이것과는 별도로 본인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SNS 활동이라든지 최근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 그런 행보 자체를 뭐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또 시각이나 평가는 또 각자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지금 2년형의 실형을 받은 상태이고 항소심 선고도 사실 그렇게 미래나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 대학에 대한 그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1심에서 기각이 됐고 2심에서도 사실 그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좀 어려운 사법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또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예, 자, 뭐 SNS 활동 이야기하셨으니까 최근 많이 자신의 일상을 공개를 합니다. 뭐 유튜브는 벌써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특히 최근에 자신이 탄 차량을 이제 슬쩍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수입차인데 좀 화제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가세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 거기서 조민 씨가 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그랬다가 지금 소송이 걸렸고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과거 조 전 장관이 반박한 적도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 딸이.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에 대한 이제 비난, 이건 참 다 제가 감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 뉴스가 이렇게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자, 그래서 가세연 측이 허위 방송을 했다.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민 씨가 탄 차가 이제 F로 시작하는 수입차다 보니까 이제는 그 타는구나. 뭐 탄다고 누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이제 일상 활동을 공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이 뭐 네티즌들의 눈길도 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최종심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가족들 다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시는 것 같네요.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SBS의 TV 동물농장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입양했었죠. 은퇴 안내견 세롬이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롬이 아빠, 그리고 우리 마리, 써니 아빠, 토리 아빠, 윤석열입니다. 네, 저는 아이들의 엄마, 김건희입니다. 후보 시절에 이제 용인의 그 안내견 학교 갔다가 은퇴한 안내견을 보고 좀 너무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당선이 돼서 마당에 있는 관저를 가게 되면 꼭 그 은퇴 안내견을 좀 키우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날 우리 이제 가족으로 입양을 했죠.
세롬이 아빠를 훨씬 좋아하죠. 근데 저희 집 모든 개들은 고양이랑 다 아빠를 훨씬 좋아해요. 예, 고양이도 그러고. 저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고. 손, 이쪽 손.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빠도 하나도 안 하고. 자, 나래 앉아. 앉아. 그렇지. 자, 올리도. 간식을 딱 들고서 계속 앉으면서 훈련을 시키잖아? 그럼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와. 그냥 달라지고. 네. 자, 관저에서 반려동물들과 지내는 모습 공개가 됐는데, 이 대선 이후 김건희 여사도 첫 방송 출연입니다. 사실상 프로그램에는요. 이걸 놓고 좀 논란이 많네요. 최명익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정치인들이 출연을 하면 늘 그 정치인을 뭐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논란이 있게 마련이죠. 네. 아마 SBS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 방송을 기획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방송사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예. 물론 방송사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 그 출연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만 네.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이게 옳으냐 아니면 뭐 동물농장이 뭐 무슨 농장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예. 보고 네. 저런 예능은 예능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국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제가 본방은 보지 않습니다만 네.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예.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권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밀접하게 동물들의 일반적인 삶들을 보여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저런 어떤 특정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왈가부 이것도 논평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SBS가 권했다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출연해서 예. 동물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반대로 대통령실이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야당 차원에서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벌어지는 건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예. 이런 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폐지하자마자 이런 논의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저런 프로그램들은 권장돼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와서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은퇴견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시면 또 국민과 약속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간호법 문제나 도어 스태핑 문제나 국민과 소통 문제나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 좀 저기서 나와서 지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좀 국민들한테 말씀하신 것도 지키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이제 동물농장 출연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여기에 그러니까 출연했던 사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앉아. 엎드려. 엎드려. 서. 차려. 옳지. 자, 앉아. 덥고 이제 산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지금 행복이는 알러지가 있어서 다른 뭐 간식이라든지 지방 많은 거, 칼슘 많은 걸 먹지를 못합니다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 네, 지금. 예, 자, 이 장면은 동물농장에 직접 나오는 모습은 아니고요. 당시에 2017년에 3월 방영된 겁니다. 유기견 행복이 입양한 사연 소개하면서 그 당시에 동물농장에 출연했던 그게 다시금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말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들끼리 이제 논란이 일고는 있습니다만 동물 가지고 사람이 싸우는 게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은퇴견 세로미를 입양한 다음에 이 각별한 애정 보여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로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내견이나 특수목적견이 은퇴를 한 경우에 제가 맡아서 한 마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이 세롬이 덕분에 더 행복해지고 저희를 세롬이가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 가족하고 똑같거든요. 네, 우리 부모나 형제 자매나 똑같은데
네, 6년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으로 활동하던 세롬이가 대통령 부부에게 입양됐던 그런 모습 보셨고요. 자, 이 방송에서 특히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아픔도 좀 털어냈습니다. 뭐냐면 반려견을 키우면서 유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 뭐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그건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유기견을 제가 입양을 계속 해왔더니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오면은 그 아이들 밥 해줄 생각에 기뻐가지고 잠시 그 고통을 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예. 자,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유기견 입양했다가 임시보호한다고 그랬다가 윤 대통령이 아유, 안 되겠다, 내가 키워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산 때문에 좀 괴로웠던 그 당시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본인께서 좀 늦은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갖기를 굉장히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그 아이가 생기면은 그 애를 얻고 출근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 여사님께서는 담담하게 밝히셨습니다만 그 유산이라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반려견이 오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치유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 반려견을 입양하게 된 거 아닌가, 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거나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또 한 단계 다가가는 모습이 된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집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 115장을 담은 그런 이 사진집인데요. 뭐 지금 보시는 사진들입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모습들인데 보면은 이제 빈살만 왕세자한테 물도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려견하고 이제 휴식치 않은 모습, 그리고 천안함 장병들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진들, 여러 사진들을 담아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 취임 2년 차를 맞는 공식 기자회견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 지난 2일이었죠. 대통령실 오찬 기자간담회 때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자,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 취임 100일 이후 9개월 만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출근길에 진행했던 도스태핑, 지난해 11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소통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지금 그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펴므로써 한미 관계라든지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보다 공고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취임 2년 차에 들어가면서 지지율을 보면은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네. 지금 그 대선 국면과 거의 지금 이제 그 도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또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취임 2년을 그 준비하는, 시작하는 네. 기자회견 내지는 기자 간담회를 갖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편집장 보실 때 이게 지난 대선 때 48%잖아요. 네. 얻은 게. 그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사실상 이제 근접하는 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좀 고무적인 생각을 하더라고요. 글쎄, 근데 여론조사가 워낙 들쭉날쭉해서요. 예. 이거는 이제 리얼미터 지금 여론조사인데 네. 뭐 한국갤럽조사는 또 다르고 네. 뭐 다른 데 거는 또
훨씬 더 다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이제 조사 방식, 예를 들어서 면접 조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ARS 조사잖아요. 무선응답.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조사 그 수치가 좀 널뛰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방미, 그다음에 이어서 G7 정상회의 예.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네. 이제 저희가 주변에 점검을 해보면 그런 얘기지만 그게 이제 뭐 지난 대선 때 얻었던 48%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은 국민의힘의 희망사항 아닌가 뭐 그런 희망사항을 반영한 분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아마 지금과 같은 저런 그 여러 가지 소통 행보 뭐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까지 계속한다면 상승 곡선에서 그 이렇게 뭐 하락하는 그 어떤 변곡점을 맞는다든가 뭐 이런 일은 없을 텐데 뭐 지지율이라는 게 늘 또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그 함께 그건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긍정평가도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부정평가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이 격차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그게 좁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얼미터도 부정평가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정치 활동 그리고 어떤 리더십 그 계속해서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에서야 조금씩 평가를 받고 부정평가도 좀 내려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지 않으신 분들도 이 긍정평가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란 게 내년 총선과 또 연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여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에게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발맞춰서 좀 너무 가벼운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또 오만한 모습을 보이게 됐을 때는 당 지지율이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뭐 대통령 말씀이 생각나네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화자찬하기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1주년인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안 하셨을 때 했던 얘기는 자화자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자화자찬이에요. 진정한 지지율 77%. 이거 중소기업 여론조사 한 건데요. 그다음에 사실상 뭐 참모들은 뭐 사실상 핵공유 느낌, 뭐 심리적인 G8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획된 건가? 아니면 지지율이 좀 상승 국면에 있으니까 참모들이 제안을 했나? 저는 저런 예를 들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최근에 추세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상승의 국면이 있습니다만 그 상승 국면이라고 하는 것이 완연한 구조화의 측면은 아니거든요. 매우 출렁이는 상황입니다. 출렁일 때 진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간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자화자찬하지 않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하는지에 대한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이 지금 지지율 상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짜 준비하시려면 진짜 진정성 있게 국민과 함께 좀 진솔하게 소통을 좀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시면 진정성 여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 중 10개가 전달된 시점, 이게 바로 2021년 전당대회 나흘 전이었던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이다.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당시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송 전 의원인데요. 당시 이 정권 녹취록에 보면 돈봉투 10개 만들었는데 5명이 안 나왔다. 오늘 회관 돌면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누구한테? 윤한테? 예.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해결할게요. 예. 네, 이게 4월 28일 마지막에 들으신 게 4월 28일 녹취가 됐다는 그 내용인데요.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갖고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던 부분이에요. 자, 검찰에서는 이때를 이제 좀 이상하게 보고 있는데 증명이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저거는 그 이정근 녹음 파일에 있잖아요. 예, 있죠. 있으니까 저건 객관적인 사실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요. 네. 더군다나 그 뭐 시점까지 다 있고요. 예. 뭐 장소야 뭐 외통위원장실에서 줬든 국회의원회관 돌면서 줬든 네.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네. 지금 검찰이 20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도 아니에요. 예. 검찰의 설명은 상당수를 특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어요. 봉투가 20개가 나간 건 틀림없는데 그 20개를 받은 사람이 20명인지 아니면 10명에서 20명 사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받은 사람이 다 특정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네. 검찰 설명을 보면. 그러면 이제 그 특정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마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의원들이 다 부인하면 네. 그러면 추가로 들이밀 증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예. 2008년 그 한나라당 돈복숭 사건 때도 20명의 명단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그리고 준 사람도 부인하니까 그 사람들을 기소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지금 뭐 예상컨대 이제 검찰에 나가서 다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 검찰이 추가로 아니 이러이러해서 당신이 받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할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네. 그 근거는 아직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 보실 때 어떻습니까? 뭐 녹취에는 좀 정황이 보이는데 검찰은 그것도 특정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물론 녹취록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수사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녹취록에 뭐 그 일시 장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을 뭐 진술을 통해서 그 어떤 장소에서 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녹취록과 그 상황들을 또 고려를 해봅니다. 특히 이제 그 10명, 10여 명의 의원들이 지금 명단이 특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검찰에서 그 특정한 그 수수한 그 의원들의 예. 그날의 동선을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의원들의 공개된 일정이라든지 또는 비공개로 했던 일정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동선들을 파악을 해서 예.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장소에 그 의원들이 갔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일단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요. 예. 일단 외통위원장실 같이 국회에서 공개된 공간인데 그곳에서 돈 봉투를 10개를 마련해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는가라는 네.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외통위원장실에서 그리고 2021년 4월 28일에 돈을 주었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네.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들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송 전 대표 측에서는 뭐 그렇게 말하면서 CCTV나 뭐 증인, 증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검찰이 지금 억지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그런데 봉투를 돌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저는 봉투 그 자체로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투야 가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A4 용지라든지 이게 회의실 근처에서 줬다고 한다면 뭐 봉투를 전달할 때 꼭 봉투만 줍니까? 그게 아니고 뭐 A4 용지에 가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명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내가 무죄라는 걸 많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은 오히려 검찰 탓을 하면서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 특히 뭐 형사 사건을 한 번이라도 그 해보신 분들이라면 저건 좀 이례적이다. 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많은 증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의원들이 자백하면 그렇게 많은 증거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네. 물론 자백을 안 하니까 이런 증거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성만 무소속 의원 지난 27일이었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보시죠.
우리의 검찰은 이미 정상적인 검찰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무죄를 받는다면 이 악랄하고 범죄 집단화돼버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 기획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내일 국회에서 본회의 보고되고 아마 본회의 일정이 12일 날부터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이후 72시간이 표결이 안 되면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가 여야가 12일 본회의를 잡아놔서 아마 그때 될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자율적인 판단의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우연하게 또 이성만 의원을 만나가지고 한 7, 8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계속 이제 수사 안 받는다고 수사 다 받으셨어요. 수사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받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만 의원이든 뭐 윤관석 의원도 수사 받으셨고요. 근데 이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서 수사를 받는데 검찰에서 내놓는다는 내용 자체가 대부분 예를 들면 녹취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제가 계속 물어보고 증거가 있냐고 물어봐도 그 얘기는 안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더라는 거 하나 하고 이성만 의원이 지금 혐의를 받는 거랑 윤 의원이 혐의를 받는 게 달라요. 이성만 의원은 3월 달 거고 이것도 4월 달 거예요. 이게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본인은 다분히 해요. 뭐 그분이 저한테 예를 들면 죄가 있어서 유죄라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인정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건 뭐냐면 검찰의 증거도 없이 계속 예를 들면 진술 내용만 가지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본인은 나와서 이제 본인이 이 상황에서 이런 정도 상황이 됐으니 당도 탈당을 했고 공천도 받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정치 검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판단이 저렇게 이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야외 집회 형태로 장외 집회 형태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내부에는 두 가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국민 감정이 매우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기소 내용,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 기소 내용을 봤을 때 그 기소 내용이 만약에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닌 내용이 왔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전의 부분이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뒤에 있는 검찰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좀 밝히겠다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국민 정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회 민주당의 흐름들은 좀 전자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에 요청을 하겠죠. 그때 어떤 내용들을 추가로 내놓을지 그 내용을 보고 아마 의원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지금 김종욱 교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민 정서 감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아시아나항공기 문 열림 사고, 이 많은 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당시 범인 옆자리에서 끝까지 사투를 벌였던 빨간 바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윤준 씨인데 긴박했던 상황 한번 보시죠. 제가 고개를 시선을 승무원 쪽으로 돌리는 순간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비상구 쪽으로 매달린 거예요. 그쪽으로 뛰어낼 것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왼손으로 잡았어요. 그냥 옷이나 닥치는 대로 목덜미 그쪽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 왼손으로 잡고 당기고 그 승무원 분들이랑 여러 명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째려보는 눈빛 그리고 좀 씩 웃는 느낌도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세상을 다 포기한 느낌도 지금 생각하면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네, 자 대구공항 다 왔을 때 공중에서 문이 열렸죠. 근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막 자신을 보면서 슬쩍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섬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불안한 표정이었고 그랬다는 건데 짧은 몇 초 사이에 여객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면서 착지를 했는데 범인이 안전벨트 풀고 막 일어나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듯한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좀 도와달라. 본인이 안전벨트 있는 상황에서 목을 이렇게 껴안았다는 건데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죠. 아니 왜냐면 그 피의자가 워낙 그 체구가 커서요. 뭐 100kg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으로는 제압이 안 되고 더군다나 저게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비상구를 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승무원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와서 뭐 4명이 제압했다고 하더군요. 4명이 제압하고 저게 이제 그 지상의 250m 지점 정도에서 지금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250m 지점에서 착지할 때까지는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그 상황까지 계속 누르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자, 그러니까 이 본인은 안전벨트가 있는 상황인데 나가려고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악력으로 그냥 잡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셨겠습니다만 키도 크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범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윤준 씨, 빨간 바지 아저씨가 범인이란 오해도 받았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비행기 탈 때 편해서 빨간 바지를 입었을 뿐이고 크록스 신발에 신고 그냥 왔을 뿐인데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동영상이 유출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범인으로 몰린 거예요. 처음에는 빨간 바지가 범인이라 그랬어요. 그래. 황당했죠. 자고 나니까 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진짜 승무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냥 뭐 하나 도와주세요 했고 그리고 그분이 되게 침착하게 하셨어요. 재난 상황에서 차분하게 냉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윤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승무원이 도와달라,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 문을 막아서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좀 나왔었습니다. 이 열린 비행기 문을 승무원이 이렇게 본인이 막고 있는 그런 장면도 나왔었는데 이 악플이 많이 달렸대요, 승무원들한테. 도대체 대처를 어떻게 한 거냐, 너네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 문이 열린 상황을 이제 온몸으로 막고 있었다 이런 보도인데 저건 이제 끝날 때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제압한 다음에는 이렇게 문에 떨어질까봐 좀 막고 서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배승희 변호사, 뭐 승무원들 욕하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역 방송의 인터뷰에 뭐 승객이 나와가지고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승무원들을 향해 가지고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사진들도 공개가 되고 또 실제로 그 앞서 보신 그 빨간 바지의 인터뷰도 나오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나와서 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은 누구고 또 인터뷰를 내보낸 이 방송은 팩트 체크를 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분 인터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승무원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피의자를 통제하고 본인에게도 도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굉장히 이 상황이 그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걸 다해서 이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그런 승무원들을 향해 가지고 괜히 이런 어떤 비난을 하게 되는 인터뷰라든지 그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저런 상황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함께 이 범인을 제압했던 이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뭔가 좀 그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을 연 사람 A씨 결국 강제 개방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A씨 모습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 왜 여셨어요? 대답 한마디만 해주세요. 탑승 시간이 좀 긴 거가 지나쳐져서 빨리 내리고 싶고 답답하고 그냥 당긴 것 같아요. 네. 자, 뭐 빨리 내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실직 후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장인주 변호사,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출입문을 연 것에 대한 동기 자체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뭐 실직하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답답하다고 해서 비행기 문을 열고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범행 동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달리는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의 출입문을 조작하거나 연 행위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고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징역형을 선택해서 그 관련돼서 중한 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그 안에 타고 계셨던 승객분들 중에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크게 다친 분은 없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정신적인 또 상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가능성들이 있게 되면 분명히 상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속된 상황이고 중한 범죄로 중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행기 기체도 좀 손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이 일부러 지금 출입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항공기에도 많은 또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민사적으로도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 민사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빨리 내리고 싶다고 비상구 열었다가 인생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그때 초등학생들도 타고 있었어요. 이 소년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제주도 내 초중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이 상당히 불안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오늘 비행기 못 타겠다 그래서 선박편으로 제주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들 상태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비상구가 그냥 열린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놀란 상황이라 내려서 아이들 진짜 손발 떨리고 어지럼증도 호소하고 놀란 사람 눈물도 엄청 많이 흘려요. 최종 참가한 학생들이고 전혀 큰 부상은 없다고 하고 주총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네, 그때 보도를 보면 그래도 체전에는 참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었는데 돌아갈 때는 비행기가 겁이 나니까 지금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생긴 것 아닙니까? 이 이제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앞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승무원들의 어떤 침착한 대응과 그다음에 용감한 시민이 있어서 그나마도 더 이상의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런 그 위기 상황에 대한 그런 대비와 준비가 이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어린 학생들은 아마 그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학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 지원 사항도 안내를 했다 그러고요. 이 상담 교사가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 비상문 앞에 사실 비행기 타다 보면 좀 넓거든요. 발을 뻗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기 좌석이었어요. 근데 아무한테 팔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되고 건강 상태도 괜찮고 이런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대표님, 저 자리가 진짜 알짜배기고 외국 같은 데는 돈을 더 내고 사는 저 자리를 예약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은 이제 그 자리가 바로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자리였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그 판매를 중단했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비상구를 열려고 했을 때 그걸 또 제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비상구를 사실은 열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진짜 비상 상황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한번 연구를 통해서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거나 아니면 앉혀서 무슨 교육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외국 항공기 타면 저 자리에 앉으면 꼭 물어보잖아요. 너 나중에 탈출시킬 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어보면서 괜찮은 사람 앉히는데 글쎄요, 저 아쉬워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